근호 있네? 약만 제때 먹이면 알아서 정신 놓을 거야. 그때까지만 입 꼭 다물고 있어. 방금 이 소름 끼치는 말, 길에서 만난 사기꾼이 한 게 아닙니다. 칠순 다 된 노모를 앞에 두고 그 노모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하던 친딸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이다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지금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곳에 재물복과 건강복이 넝쿨째 굴러가도록 팍팍 기운 싸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꽉 막힌 속 뻥 뚫어드리는 사이다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온 죄로 하마터면 멀쩡한 정신을 통째로 빼앗기고 빈 껍데기로 늙어 죽을 뻔했던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평생을 시장에서 살았어요. 젓갈하고 건어물을 팔았지요. 새벽에 가게 문 열어서 한밤중에 셔터 내리는 게 제 하루였고, 그렇게 한자리에서 30년을 버텼어요. 남들 보기엔 그냥 시장통 아줌마 중 하나일 거예요. 1년 12달 손에서 비린내가 안 빠지고 손톱은 소금기에 달아 뭉툭해진 그런 아줌마요. 근데요, 그 시장통 아줌마가 제일 믿고 제일 아끼던 자식 손에 매일같이 무슨 약을 받아먹고 있었는지 그걸 알고 나서 저는 며칠 밥숟갈을 못 들었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믿는 그 자식이 어느 날 웃는 낯으로 내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다는 걸요. 저는요,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되게 당한 거고요. 그때 그 약국집 아가씨가 약봉지 한번 들여다보고 던진 그 한마디만 아니었으면요. 저는 지금쯤 정신 놓고 침이나 흘리면서 어느 요양원 한 구석에서 빈 껍데기로 늙어 죽었을 거예요. 제가 그 무서운 음모를 어떻게 알아채고 어떻게 똑 부러지게 되갚아줬는지 오늘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바닷가 생선 장수였어요. 새벽 3시, 4시면 리어카를 끌고 부둣가에 나가셨지요. 그 시간에 나가야 제일 싱싱한 놈을 제일 싸게 떼온다고요. 겨울이면 손이 얼어서 생선 거는 갈고리가 손바닥에 척척 둘러붙었대요. 제가 어릴 적에 새벽에 자다 깨면요. 마루 끝에 아버지 고무장갑이 얼어서 빳빳하게 서 있었어요. 그 장갑에서 나던 비릿한 갯내.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컸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함지박만한 독에다 새우젓을 절였어요. 소금에 절인 새우를 맨손으로 휘휘 젓는데 그 짠물이 손등 틈자리에 스며들면 어찌나 쓰리고 따가운지. 그래도 어머니는 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늘 같은 말을 하셨어요. 경호가 남의 것에 손을 대면 그게 다 빚이 되어서 네 등에 엎여 돌아온다. 사람은 제 손으로 벌어먹어야 떳떳한 거요. 그 말이요. 그땐 그냥 귀에 못이 박히는 잔소리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평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물려준 제일 큰 재산이더라고요. 저는 그 말 하나 가슴에 받고 평생을 살았으니까요. 저는 학교를 오래 못 다녔어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제 밑으로 동생이 셋이었거든요. 큰딸인 제가 입 하나라도 덜고 한 푼이라도 벌어야 그 동생들이 학교 문턱을 넘었으니까요. 15살 때부터 새벽 업한장에 나갔어요. 아버지가 떼온 생선을 다라이에 받아서 머리에 이고 동네 골목골목을 돌았지요. 갈치 들어왔어요. 고등어 싱싱해요 외치고 다니면 비린내가 옷에 푹 쩔어서 학교 가는 또래 애들이 코를 막고 저만치 피해갔어요. 저는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요. 그 다라이가 비어야 그날 우리 식구 저녁 밥상이 차려졌으니까요. 그렇게 번 돈으로 동생들 검정 고무신은 늘 새 것으로 사신겼어요. 정작 제 신발은 코가 다 터진 걸 철사로 칭칭 동여매서 신었고요. 남 눈에 보이는 동생들 발은 멀쩡해야 했고 안 보이는 제 발이야 뭐 아무래도 괜찮았거든요. 겨울이면 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굴을 깠어요. 소금물에 손을 담그고 굴 껍데기를 까는데 그게 어찌나 날카로운지 손끝이 베어서 짠물이 닿을 때마다
따끔따끔 불이 났어요. 그래도 하남집 가면 그게 다 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난생 처음 제 손에 목돈이라는 게 쥐어진 날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들고 곧장 어물전 박 씨한테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외상으로 갖다 쓴 새우값이 한참 밀려 있었거든요. 빚부터 갚는 저를 보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녀석아. 그 돈으로 삔이나 하나 샀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늘 하시던 그 말이 귀에 콱 박혀 있었으니까요. 남한테 진 빚은 하루라도 빨리 털어야 그게 등에 안 업힌다고요. 우리 양반을 만난 것도 그 업한장에서였어요. 새벽 경매가 파하면 저는 생선 받은 다라이를 이고 비탈길을 한참 올라가야 했어요. 무거워서 목이 푹푹 꺾이는데 어느 날부턴가 웬 총각이 말도 없이 그 무거운 다라이를 턱 받아서 비탈 꼭대기까지 들어다 주는 거예요. 이름도 안 묻고 인사 한마디 없이요. 그리고는 휙 돌아서 가버려요. 그게 한 달을 가고 두 달을 갔어요. 저는 그 총각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새벽마다 비탈 밑에서 그 사람을 은근히 기다리게 됐지요. 말은 없어도 그 묵직한 손길 하나가 세상 어떤 달콤한 말보다 미더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시집을 갔어요. 신혼 미천이라고는 단칸방 보증금이 전부였어요. 그 양반이랑 둘이 시장 한 귀퉁이에 손바닥만한 가게를 얻었어요. 건어물에 젓갈에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새벽에 황태박스를 풀면 마른 명태 비린내가 가게 안에 꽉 들어찼어요. 멸치를 대박으로 퍼담고 마른 오징어를 줄에 줄줄이 깨어 걸고 손님 한 명한테 1,000원 남기겠다고 하루 종일 서서 입지름을 했지요. 겨울이 제일 고됐어요. 찬물에 젓갈 그릇을 헹구다 보면 손가락에 시뻘겋게 얼어서 나중엔 감각이 없어져요. 그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면서 그래도 저는 가게 셔터를 단 한 번도 늦게 올린 적이 없어요. 돈은요, 많이 못 벌었어요. 그래도 저는요, 30년 장사하면서 저울눈 한 번을 안 속였어요. 새우젓 한 근을 달아도 꼭 한 줌을 더 얹어줬어요. 손님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줘요?" 하면 저는 그랬어요. "더 가져가세요. 짭짤하게 잡숫고 여름에 기운 차리셔야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단골을 만들었어요. 제가 뭐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니에요. 부자 되고 싶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파트 사고 싶다, 좋은 차 굴리고 싶다 그런 욕심 애당초 없었어요. 그냥요 우리 자식들 남들 사는 만큼만 키우고 늙어서는 그 양반이랑 둘이 시장골목 평상에 나란히 앉아서 막걸리 한 사발에 마른 오징어 딸이나 쭉쭉 찢어 씹으면서 늙어가는 거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 양반이 술 한 잔 들어가면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여보, 우리가 부자는 아니어도 부끄럽게는 안 살았자녀? 그거면 됐지. 안 그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면 비린내 쩔은 옷도 소금기에 부르튼 손끝도 하나도 안 부끄러웠거든요. 저녁 장사를 파하고 나면 그 양반이 마른 명태를 박스에 차곡차곡 쟁여 넣었어요. 말도 없이요. 저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 그날 번 잔돈을 샜고요. 가게 백열등 누런 불빛 아래 둘이 그러고 앉아 있으면 저는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양반 곁에서 이렇게 손잡고 곱게 늙어가면 되겠거니. 그날 밤에도 그 양반이 셔터를 절컥 내리면서 그랬어요. "여보, 내일 새벽에 황태 좋은 거 들어온다니까 일찍 나갑시다." 저는 "그럽시다." 하고 그 양반 뒤따라 가계부를 탁 껐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 그 양반은 점퍼 집벌을 목까지 쭉 올리고 먼저 가게로 나섰어요. 저는 보온병에 뜨끈한 둥글레차를 담아들고 그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라 나섰지요. 가게에 닿은 그 양반은 어느 새벽처럼 셔터를 드르륵 올리고 들어온 황태 박스부터 풀었어요. 저는 곁에서 그 모습을 보며 '오늘도 별일 없는 하루가 시작되나 보다.' 했지요. 그 양반이 마른 명태 한 두릅을 집어들던 참이었어요. 손에서 명태가 툭 바닥으로 미끄러 떨어졌어요.
저는 "아이고 왜 그래?"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양반 얼굴 한쪽이 스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한쪽으로 삐뚤음하게 끌려 내려가고 저를 보는 눈에 초점이 없어요. 뭐라고 말을 하려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말이 아니라 그르렁대는 숨소리뿐이었고요. 제가 붙들 새도 없이 그 양반은 멸치 대박을 와르르 쏟으면서 가게 바닥으로 무너졌어요. 들고 있던 보온병이 제 손에서 떨어지고 뜨거운 둥글레차가 손등에 쏟아지는데 저는 그게 뜨거운 줄도 몰랐어요. 병원에서 뇌졸중이라고 했어요. 머릿속 핏줄 하나가 터졌다고요. 그 양반은 그날로 오른쪽을 영영 못 쓰게 됐어요. 말도 그 어눌한 몇 마디 빼고는 거의 다 잃었고요. 평생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던 사람이 이제 그 손마저 제 뜻대로 못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꼬박 7년이었어요. 저는 2시간에 한 번씩 그 양반 몸을 모로 돌려 뉘었어요. 한자리에 오래 누워 있으면 등이고 엉치고 살이 짓물러서 욕창이 생기거든요. 다 큰 어른 하나를 옆으로 돌리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양반 어깨를 끌어안고 끙 힘을 줄 때마다 제 손목이 시끈시끈 끊어질 것 같았어요. 미움을 떠넘으면 반은 그 양반 입가로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사례가 들려 캑캑거리면 저는 또 가슴이 철렁해서 등을 두드렸고요. 밤이 제일 길었어요. 초저녁에 한 번, 깊은 밤에 또 한 번. 그 양반이 끙 앓는 소리를 내면 저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어요. 잠이라는 걸 그 7년 동안 또박또박 쪽잠으로만 잤지요. 방 안엔 1년 내내 파스 냄새하고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그 냄새가 제 옷에도 머리카락에도 옮아붙어서 어쩌다 시장에 잠깐 나가면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고 물을 정도였고요. 그 양반은 말을 못하니까 고마운 것도 미안한 것도 다 손으로 했어요. 제가 땀에 젖은 등을 닦이고 이부자리를 반드시 펴주고 나면 성한 왼손으로 제 손목을 슬며시 쥐었어요. 옛날 새벽 비탈에서 제 다라이를 들어주던 바로 그 손으로요. 저는 그 손길 하나에 또 하루를 버텼어요. 그 길고 긴 세월에 제일 자주 와서 제 짐을 나눠진 게 막내 미라였어요. 회사 끝나면 저녁마다 들렀어요. 들어오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는 굳어버린 앞바다리를 주물렀지요. 아빠, 시원하지? 내가 풀어줄게. 저 대신 미움도 떠먹이고 흘린 입가도 닦아주고요. 제가 며칠 못자 비틀거리면 등을 떠밀었어요. 엄마, 좀 누워. 아빠는 내가 보고 있을게. 엄마까지 쓰러지면 누가 아빠를 봐. 엄마, 내가 있잖아.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어요. 미래가 오는 저녁이면 저는 비로소 허리 한 번 쭉 펴고 부엌에 앉아 식은 밥이라도 한술 떴으니까요. 큰딸 수진이는요, 멀리 지방에서 직장을 다녔어요. 그때 지호가 한창 어려서 그 코올리기 하나 건사하기도 벅찰 때였고요. 그러니 아버지가 누워있는 7년 동안 수진이는 어쩌다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다였어요. 올 때마다 미안하단 말부터 했지요. 전화로도 늘 그랬고요. 엄마, 나 이번 주도 못 내려가. 지호가 열이 펄펄 끓어서. 엄마, 미라한테만 자꾸 떠넘기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그 미안해 소리가 그때 제기엔 그저 핑계처럼만 들렸어요. 옆에서 미라가 그랬거든요. 큰언니야 멀고 바쁘니 어쩌겠어. 아빠는 내가 끝까지 모실 테니까 엄마는 큰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 그 말을 들으면 또 우리 막내가 어쩜 저리 속이 깊을까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두 딸한테 점수를 매기고 있었어요. 곁을 지키는 막내한테는 후하게, 멀리 있는 큰딸한테는 야박하게요. 그렇게 7년을 끌다가 그 양반은 어느 봄날 새벽에 갔어요. 가기 전날 밤이었어요. 그 양반이 성한 왼손으로 제 손을 콕 쥐는데 그날따라 그 힘이 이상하게 셌어요. 저를 빤히 올려다보는 눈에 무슨 말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요. 입은 못 대도 저는 알았어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부끄럽게 안 살았으니 됐다고. 평생 그 양반이 입에 달고 살던 그 말을 이제 그 손이 대신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날 새벽 그 손에서 스르르 힘이 풀렸어요. 장례식장에서요. 미라가 아주 넋을 놓았어요. 아빠 영정 앞에 그대로 주저앉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서질 못했어요. 친척들이 양쪽에서 부축을 해야 했지요. 아빠, 아빠 부르며 영정에 매달리는 그 애를 보고 문상 온 사람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아이고, 막내가 제일 효녀네. 저렇게 애틋한 자식이 어디 있어? 그 옆에서 수진이는요, 눈물 한 방울 안 비쳤어요. 빈소 한 구석에서 문상객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육개장 그릇을 나르고 부익은 봉투를 챙겼어요. 손님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정작 제 아버지 영정은 제대로 올려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큰딸은 어째 눈물도 없네? 동생이랑은 영 딴판이야. 저도 그때는 꼭 그렇게만 보였어요. 미라는 가슴이 미어져 저러는데 수진이는 어쩜 저리 무덤덤할까 싶었지요. 발인을 다 마치고 텅 빈 집에 혼자 돌아온 그날 밤이었어요. 미라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더니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지고 그랬어요. 엄마, 이제 진짜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 뒷일이고 복잡한 서류고 골치 아픈 건 이제부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몸만 추슬러. 알았지? 저는 7년을 매달려 살다 그 양반을 보내고 나니 속이 텅 비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그 애가 이끄는 대로 힘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그대로 자리에 누웠지요. 그 양반을 보내고 나니 집이 꼭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7년을 그 양반 앓는 소리에 맞춰 살았는데 그 소리가 뚝 끊기고 나니까 도리어 그 정막이 무섭더라고요. 새벽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일이 없고 밥을 안 쳐도 떠먹일 입이 없고요. 저는 며칠씩 끼니를 거르고 안방에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그렇게 넋을 놓고 있는데 동네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장 일대가 통째로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게도 그 위에 얹혀 살던 살림집도 다 헐린다고요. 평생 셔터 올리고 내리던 그 자리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데 저는 도무지 실감이 안 났어요. 가게 문을 마지막으로 닫던 날을 저는 지금도 못 잊어요. 30년을 걸어두었던 마른 오징어줄을 내리고 텅 빈 진열대를 행주로 닦는데요. 그 양반이랑 둘이 멸치를 퍼담던 자리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셔터를 마지막으로 절컥 내리고 돌아서는데 그 양반을 한 번 더 떠나보내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난생 처음 보는 돈이 제 앞에 뚝 떨어졌어요. 가게하고 집 보상금으로 4억, 거기다 그 양반 사망 보험금으로 1억이 더 나왔고요. 평생 1,000원짜리 한 장,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세며 산 사람이에요. 그런 제 앞에 은행 직원이 주르륵 붙은 종이를 내미는데 손이 다 떨렸어요. 이게 무슨 돈인가? 정말 내 돈인가 싶고요. 특히 그 보험금 1억은요. 도무지 손이 안 갔어요. 그게 꼭 그 양반 목숨값 같아서 그 돈을 헐었으면 그 양반을 2번 파는 것 같았거든요. 평생 제 손으로 벌어야 떳떳하다고 배운 사람한테 이렇게 한꺼번에 쥐어진 큰돈은 돈이 아니라 짐이었어요. 어디다 둬야 할지, 뭘 어째야 할지 통 몰라서 저는 그 통장들을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고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그 꼴을 보다 못해 미라가 나섰어요. 엄마, 이 큰돈을 어떻게 혼자 끌어안고 있어? 요즘 노인들 보이스피싱 전화 한 통에 전 재산 홀랑 날린대. 엄마같이 마음 약한 사람이 딱 표적이라니까. 엄마, 내가 도와줄게. 듣고 보니 그 말이 100번 옳았어요. 저는 은행 일이라곤 평생 적금 붙는 것밖에 몰랐으니까요. 그날부터 미라가 은행 일을 도맡았어요. 복잡한 서류는 제 도장만 받아다 척척 처리하고 통장이며 증서며 제 손 닿지 않는데 차곡차곡 챙겨뒀어요. 제가 "그거 다 내 거 맞제?" 하고 물으면 미라는 환하게 웃었지요. "그럼. 엄마 당연하지. 다 엄마 이름 그대로야.
내가 옆에서 관리만 해주는 거지. 내가 어떻게 엄마 돈에 손을 대? 엄마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히 있어.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탁 놓였어요. 내가 복도 많지, 이런 딸이 다 있고, 남편 없는 빈자리가 시리던 그 시절에 곁에서 제 손발이 돼주는 막내가 저는 그저 든든하고 고맙기만 했어요. 동네 사람들 만나면 자랑을 했지요. 우리 막내가 효녀라 늙은 엄비 돈까지 죄 알아서 챙겨준다고요. 그러더니 미라는 아예 보따리를 싸들고 들어와 우리 집에 살다시피 했어요. 주말이면 엄마 살림 정리해준다고 온 집안을 들쑤셨지요. 도장이며 서류며 한데 모아 자기가 챙기기 좋은 자리에 옮겨두고 어디에 뭘 뒀는지는 이제 미라만 알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게 다 이 늙은 놈의 손 하나 안 까딱하게 해주려는 정성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즈음부터 미라한테 좀 이상한 데가 있긴 했어요.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그때마다 미라는 슬그머니 베란다로 나가 등을 돌리고 낮은 소리로 통화를 했고요. 한 번은 제가 무심코 다가갔다가 들었어요. "오빠,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정리된다니까." 누구냐고 물으니까 미라가 전화기를 얼른 뒤집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회사 사람이야. 일 때문에." 또 한 번은 식탁에 엎어둔 미라 전화기에 불이 번쩍 들어오면서 문자가 주르륵 떴어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읽을 새도 없이 미라가 휙 채가버렸지만요. 그래도 저는요, 아무 의심도 안 했어요. 효녀 막내가 무슨 일을 꾸미겠나 싶었거든요. 그저 회사 일이 좀 고된가 보다 딱 그 정도로만 넘겼어요. 그렇게 한 계절이 가는 동안 저는 영 기운을 못 차렸어요. 그 양반 떠난 충격에 밤잠까지 설치니 그럴 만도 했지요. 자꾸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방금 한 일도 깜빡깜빡했어요. 그런 저를 미라가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러다 안 되겠다. 요즘 통 못 주무시고 기운도 없고 이거 혈압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 내일 내가 병원 가서 엄마 약 좀 받아올게. 응?" 저는 그 말이 또 어찌나 살갑던지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의 손을 가만히 쓸어주었어요. 이튿날 미라가 약국 봉지를 들고 왔어요. 하얀 알약을 하루치씩 따로따로 담아서는 제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아주더라고요. "엄마, 이거 혈압약이야.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씩 꼭 드셔. 의사 선생님이 이거 거르면 큰일 난댔어.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효녀 막내가 제 발로 병원까지 다녀와 챙겨준 약인데 무슨 의심을 하겠어요. 그날 아침부터 저는 그 하얀 알약을 꼬박꼬박 삼켰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기 시작하고부터 몸이 영 이상해졌어요. 아침에 한 알 넘기고 나면 1시간도 안 돼서 머릿속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것 같았어요. 무슨 생각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게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스르르 빠져나갔고요. 눈아픈 부옇고 몸은 솜니부를 뒤집어 쓴 것처럼 무거웠어요. 낮에도 자꾸 졸렸어요.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든 채 꾸벅,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고개를 꺾고 졸았어요. 한낮에 그렇게 정신없이 졸아본 게 평생 처음이었어요. 깜빡깜빡하는 것도 점점 심해졌어요. 된장찌개를 올려놓은 걸 까맣게 잊고 방에 들어갔다가 냄비를 새까맣게 태워 먹었어요. 매캐한 냄새가 온 집에 진동을 하고 나서야 아차 했지요. 아침에 약을 먹고도 점심때 또 약 먹어야지 하고 봉지를 뜯고 있었고요. 어떤 날은 평생을 알고 지낸 옆집 댁 이름이 입안에서 뱅뱅 돌기만 하고 끝내 안 나왔어요. 한 번은 미라가 외출했다 돌아와서는 새파랗게 질려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가스불을 이렇게 켜놓고 어딜 간 거야? 집을 다 태워 먹을 뻔했잖아." 저는 가스불을 켠 기억조차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때부터 미라는 제가 무슨 실수만 하면 한숨부터 푹 쉬었어요. "엄마, 또 깜빡했지? 어제는 수돗물 틀어놓고 그냥 주무시고 그제는 현관문도 안 잠그고 나가고 엄마 진짜 어떡해. 이러다 무슨 큰일이라도 나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못 들었어요. 멀쩡하던 내가 왜 이 모양이 됐나. 다 큰 자식한테 짐만 되는구나 싶어서요. 제가 하루는 겁이 나서 "미라야, 나 이 약 먹고부터 더 이상해진 것 같다." 했더니 미라가 펄쩍 뛰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약 안 먹으면 엄마 혈압 올라서 쓰러져 죽어. 의사가 절대 거르지 말랬다니까. 엄마 정신 자꾸 놓는 거 그나마 이 약이라도 먹으니까 이 정도인 거야. 이거 끊으면 엄마 진짜 큰일 나." 저는 더러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약을 더 악착같이 챙겨 먹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동네 사람들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알던 사람을 만나면 예전 같으면 반갑게 손을 잡던 이들이 저를 보고 안쓰러운 표정부터 짓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은 제 손을 가만히 쓸면서 "경옥 집사님, 기운 내셔야 해요." 하고 한참을 들여다보고요. 제가 무슨 말을 물어도 사람들은 저 대신 옆에 선 미라한테 대답을 들으려 했어요. 꼭 제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알고 보니 미라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깜빡깜빡하는 게 아무래도 그 몹쓸 병이 온 것 같다고요. 그 소리가 돌고 도니까 나중엔 저까지 저를 못 믿겠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 거울 앞에 앉으면 거울 속 제 얼굴이 영 낯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정신이 나가고 있는 건가? 내일 아침엔 내가 내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면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평생 새만 나는 똑부러지게 하던 저예요. 가게에서 거스름돈 10원 한 장 틀린 적이 없던 저라고요. 그런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니 저는 그게 너무 무섭고 또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진짜 치매가 왔나?' 그렇게 제정신을 제가 못 믿게 되고 나니 저는 미라한테 더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는 또 한바탕 정신을 놓고 헤매다가 겨우 정신이 들고 나서 미라 손을 덥석 붙잡았어요. "미라야, 이제 이 어미는 내 머리도 못 믿겠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으니 네가 다 알아서 해다오. 응?" 미라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마주 쥐었어요. "응, 알았어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그 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서 그의 어깨에 기대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니까 미라는 이제 거칠 게 없었어요. 며칠 뒤 미라가 제 장롱이며 서랍을 뒤지더니 통장이란 통장은 제 꺼내 들었어요. 도장도 그 옆에 있던 제 주민등록증까지요. "엄마, 이거 엄마가 자꾸 어디 뒀는지도 까먹고 잃어버리니까 이제부터 이거 다 내가 보관할게. 다 엄마 이름으로 그대로 있는 거니까 아무 걱정 말고." 저는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하긴 요새 내가 안경을 어디 벗어뒀는지도 못 찾는 판인데 통장 간수를 어떻게 하겠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통장이 가고 도장이 가고 신분증이 갔어요. 그리고 제 정신까지 하루하루 그의 손에 야금야금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중 미라는 집에 와서도 방문을 꼭 닫고 한참씩 전화를 했어요. 무슨 서류 같은 걸 식탁에 펼쳐놓고 들여다보다가 제가 방에서 나오는 기척이 나면 주섬주섬 가방에 쓸어 담았고요. 전화기 너머로 그 오빠 목소리가 두런두런 넘어오긴 했는데 약기운에 머리가 둥둥 떠다니던 저는 그게 무슨 소린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제가 약을 먹고 소파에 누워 비몽사몽 하는데 베란다 쪽에서 미라 목소리가 또박또박 들려왔어요. "그 돈만 손에 들어오면 엄마 약만 안 거르게 하면 돼. 큰언니? 멀어서 신경도 안 써." 꿈인지 생시인지 저는 도무지 분간이 안 갔어요. 눈을 뜨려 해도 눈꺼풀이 천근만근이고 그 말들이 손뭉치 너머에서 웅웅거리다 그냥 흩어졌으니까요. 한참 만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내가 또 헛것을 들었나 보다. 정신이 이만큼이나 나갔구나.' 하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에 큰딸 수진이가 오랜만에 다녀갔어요.
현관에 들어서던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 우뚝 굳었어요. 엄마, 왜 이래? 왜 이렇게 넋이 다 나가 있어? 제 어깨를 흔들면서 다급하게 묻더라고요. 엄마, 무슨 약을 드시는 거야? 그 약 좀 나 보여줘봐. 엄마, 이거 정상이 아니야. 나랑 당장 병원 가자. 저는 뭐라고 말을 하려고 입을 뗐어요. 그런데 혀가 굳어서 말이 자꾸 뭉개졌어요. 이상하고 무섭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정작 입에서 나오는 건 어눌하게 늘어진 소리뿐이었어요. 그때 미라가 쏜살같이 끼어들었어요. 큰언니는 어쩌다 한 번 와서 뭘 한다고 그래? 엄마 치매 와서 저러는 거잖아. 약은 의사가 준 혈압약이고 엄마 매일 옆에서 수발 드는 건 난데 언니가 뭘 알아? 수진이가 흔들리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멀쩡히 좀 항변해주고 싶은데 저는 또 까무룩 졸음이 쏟아져 그만 고개를 떨궜고요. 그 꼴을 보니 수진이도 차마 더는 우기질 못하더라고요. 정말 어미가 노망이 들었구나 싶었겠지요. 해가 기울고 수진이가 무거운 얼굴로 일어섰어요. 신을 신다 말고 돌아서서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엄마, 어디 아프거나 무섭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미라한테만 맡기지 말고 꼭 나한테 전화해. 알았지? 꼭이야. 저는 그 손을 붙잡고 늘어지고 싶었어요. 가지 말라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목구멍에서만 뱅뱅 맴돌다 끝내 한마디도 못 나왔어요. 수진이는 그렇게 또 멀리 떠났고요. 닫히는 현관문을 바라보면서 저는 소리도 못 내고 속으로만 울었어요. 수진이가 가고 나니 그제야 그 애를 붙잡고 싶어 전화기를 더듬었어요. 그런데 그 애 번호가 도무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머릿속이 온통 뿌예서 숫자고 이름이고 제 모래밭에 쏟은 좁쌀처럼 흩어져 버렸거든요. 통장도 도장도 단돈 10,000원 한 장도 이제 제 미라 손에 가 있고 어디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나가자니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를 노망난 늙은이로만 보고요. 저는 그 넓은 집안에서 어디로도 못 나가고 누구한테도 못 닿는 신세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미라가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더니 어디 일이 좀 생겼다고 며칠 집을 비워야겠다고 했어요. 엄마, 나 없는 동안 밥 거르지 말고 약 꼭 챙겨 드셔. 아침마다 딱 하나씩.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라가 나가고 현관문이 철컹 닫히자 텅 빈 집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어요. 저는 그 정막 속에 머리맡에 약봉지를 둔 채로 가만히 자리에 누웠어요. 미라가 집을 비운 지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어요. 그 애가 없으니 아침마다 제 손에 약을 쥐어주던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머리맡에 약봉지를 둔 채로 그날따라 그걸 까맣게 잊고 하루를 그냥 보냈고요. 그 다음 날도 그 약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틀쯤 약을 거르고 나니 머릿속에 자욱하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거예요. 부였던 눈앞이 또렷해지고 손가락 사이로 줄줄 새던 생각들이 하나둘 제자리에 딱딱 들어앉았어요. 한낮에 고개를 꺾고 졸던 것도 없어지고요.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옆집 댁 이름이 뭔지 그런 게 술술 떠오르는데 저는 그게 도리어 낯설어서 어리둥절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정신이 좀 들고 나니까 그제야 속이 쓰린 게 느껴졌어요. 며칠 끼니를 부실하게 했더니 우리가 다 얼었나 봐요. 저는 위장약이나 한 봉지 사 먹으려고 오랜만에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어요. 길 건너 그 약국으로요. 감기약이고 소화제고 제 거기서만 지어 먹었거든요. 약사 양반이 저를 친정 식구처럼 살갑게 대해주는 그런 단골 약국이었어요. 아이고 어머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그동안 어디 편찮으셨어요? 약사가 저를 반갑게 맞았어요. 저는 속이 쓰리다고 의장약을 좀 달라고 했지요. 그러다 문득 평소 버릇이 나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미라가 챙겨준 그 하얀 약봉지를 주섬주섬 꺼냈어요. 저기 내가 혈압약을 매일 먹는데 이 위장약이랑 같이 먹어도 탈 없나 해서요. 이것 좀 한번 봐줄라우? 수민 씨가 그 약봉지를 받아들었어요.
봉지를 요리조리 살피더니 알약 하나를 손바닥에 굴려도 보고요. 그러는 동안 그 사람 얼굴에서 웃음기가 스르르 가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거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 막내딸이 병원에서 따다 준 혈압약인데 왜 그러우? 수민 씨가 저를 한참 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어머님, 이거 혈압약이 아니에요. 저는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저 멀거니 그 사람 얼굴만 봤고요. 이거 수면 일도제하고 신경 안정제예요. 그 말이 처음엔 그냥 귓전을 스쳐 지나갔어요. 수면 유도제, 신경 안정제. 그게 무슨 말인지 제 머리가 한 박자 늦게야 겨우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온몸에 피가 싹 식는 것 같았어요. 종일 안개 속을 헤매던 것도, 한낮에 고꾸라지듯 졸던 것도, 방금 한 일을 까맣게 잊던 것도, 동네방네 퍼진 그 치매 소문도, 미라가 싹 가져간 통장이며 도장이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하나로 자르르 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 며칠 전 비몽사몽 중에 흘려들었던 그 토막난 말들이 귓속에서 또렷이 되살아났어요. 엄마 양만 안 거르게 하면 돼. 그 돈만 손에 들어오면 그게 헛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망가진 게 아니었구나. 누가 날 망가뜨리고 있었구나. 내 새끼가. 내가 제 손발 다 믿고 통째로 맡겼던 그 막내가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저는 카운터를 짚고 겨우 서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약사가 카운터 밖으로 후다닥 나와 제 등을 받쳐줬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이걸 매일 드셨으면 정신이 흐려지고 영락없이 치매처럼 보였을 거예요. 어머님이 아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약사는 그 약봉지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무슨 성분이 들었는지 종이에 또박또박 적어서 제 손에 쥐어줬어요. 어머님,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약 누가 매일 드시라고 했는지 꼭 똑바로 확인하셔야 해요. 저는 그 종이를 손에 꼭 쥐었어요. 평생 남의 것 탐낸 적 없고 저울눈 한 번 속인 적 없이 산 저한테 제 핏줄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분하다 못해 도리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약기운에 풀어졌던 다리에 어디서 그런 힘이 섰는지요. 약국문을 나서면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내가 그렇게도 모질게 밀어냈던 큰딸. 이상한 거 있으면 꼭 나한테 전화하라던 그 수진이 번호를 한자 한자 꾹꾹 눌렀어요. 신호가 두어 번 가고 수진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야? 하는데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수진아, 나 좀 도와다오. 그 한마디에 수진이 목소리가 대본에 달라졌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거기 그대로 있어. 알았지? 전화를 끊고 몇 시간이 채 안 돼서 수진이가 우리 집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직장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아들도 옆집에 맡겨두고 곧장 달려온 거였어요.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 우뚝 멈췄어요. 몇 달 새 반쪽이 된 제 얼굴을 한참을 들여다보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국에서 받아온 그 성분 확인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더듬더듬 얘기했어요. 미라가 매일 챙겨주던 그 혈압약이 사실은 수면제였다고. 약사가 그러더라고. 이건 누가 일부러 먹인 거라고요. 그 종이를 읽어내려가던 수진이 손이 바르르 떨렸어요. 수진이가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그려쥐었어요. 그리고는 꾹 담은 입술 사이로 울음을 삼키더라고요. 평소 좀처럼 눈물을 안 보이던 애였어요. 그런 애가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도 없이 울었어요. 엄마, 나 진작부터 이상하다 싶었어. 엄마가 자꾸 넋이 나가 있고 말도 어눌하고. 근데 다들 미라가 효녀라고, 미라가 엄마 다 챙긴다고 하니까 멀리서 일핑계로 자주 못 오는 애가 무슨 낯으로 그 애를 의심하나 싶었어. 그게 미안해서 더는 못 다졌고. 엄마, 내가 진작 엄마를 내 옆으로 데려갔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입으로 효도하던 막내가 아니라 이렇게 멀리서 속으로만 애를 태우던 이 큰딸이 정작 제 곁을 지킨 자식이었다는 걸요.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안 비치고 빈소일만 묵묵히 거들던 것도, 올 때마다 미안해 소리부터 하던 것도, 그게 다 무심해서가 아니라 표 안 내고 속으로 깊이 마음 쓰던 거였어요. 효도라는 게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한참을 울던 수진이가 손등으로 눈물을 쓱 닦더니 저를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싹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이제 내가 옆에 있어.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 이거 내가 하나도 안 봐줄 거야. 엄마 망가뜨린 거 끝까지 다 밝혀낼 거야. 그날로 저는 그 약을 딱 끊었어요. 수진이가 옆에서 끼니를 챙기고 며칠을 꼬박 붙어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흐리던 제 정신이 거짓말처럼 또렷해졌어요. 누가 봐도 멀쩡한 사람으로요. 치매라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게 제 몸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수진이는 저를 큰 병원에 데려가 정식으로 인지 검사라는 걸 받게 했어요. 의사가 검사지를 한참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아주 정상이세요. 치매 소견은 전혀 없습니다. 그 진단서를 수진이가 고이 챙겼어요. 그리고 둘이서 미라가 두고 간 짐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 애가 며칠 집을 비운 참이었으니까요. 미라 가방 속 서류철에서 이런 게 나오더군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거기 피후견인이라고 제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박혀 있더라고요. 어미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재산 관리를 딸한테 맡겨달라는 그런 서류였어요. 그 밑에는 멀고 외진 시골 요양원 상담 자료까지 한 뭉치 끼워져 있었고요. 저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 약으로 저를 산채로 정신 나간 사람을 만들어서 법으로 후견인 자리를 떡하니 꿰차고 제 재산을 통째로 거머쥔 다음에 저를 그 외딴 요양원에 쳐넣을 작정이었던 거예요. 그 오빠라는 남자랑 짜고서 말이에요. 저는 그 서류 뭉치를 챙겨들고 수진이한테 그랬어요. 수진아, 울고불고 할 거 없다. 눈물 가지고는 이런 거 절대 못 이긴다. 우리 빠진 거 하나 없이 다 모으자. 약 확인서, 진단서, 이 서류. 그 애가 가져간 통장이고 도장이고 전부 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애가 돌아오면 내 입으로 직접 물을 거다. 무슨 낯짝으로 제 어미한테 그 약을 먹였는지 그 입으로 한번 들어보자. 우리는 그날부터 약 확인서에 진단서에 그 무서운 서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차곡차곡 챙겨 모으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미라가 집에 돌아왔어요. 예전에 저였으면 그의 얼굴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지요. 그런데 그날의 저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약기운이 싹 빠진 머리는 얼음장처럼 맑았고요. 저는 그 애가 현관에 들어서기 전에 거실 탁자 밑에 휴대폰을 두고 녹음 버튼을 꾹 눌러뒀어요. 미라는 들어오자마자 늘 하던 대로 살갑게 굴었어요. 엄마, 나 없는 동안 별일 없었지? 약은 꼬박꼬박 잘 챙겨 드셨고? 하면서 부엌으로가 물을 떠오더라고요. 제 손에 약 하나를 쥐어주려고요. 저는 그 약을 받지 않았어요. 미라야, 그 약 이제 안 먹는다. 미라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니까. 혈압약도 아닌 걸 뭘 먹어. 저는 미리 챙겨둔 서류들을 탁자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어요. 먼저 약국에서 받아온 성분 확인서를요. 이거 약사가 그러더라. 수면 유도제 신경 안정제라고. 멀쩡한 사람도 매일 먹으면 영락 없이 치매처럼 된다고 하던데. 미라 낯빛이 하얗게 떴어요. 저는 그 옆에 병원 진단서를 놓았어요. 그리고 이건 큰 병원에서 받은 인지 검사 결과다. 의사가 그러더라. 나는 아주 정상이라고. 치매 소견 하나도 없다고. 미라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서류를 꺼냈어요. 네 가방에서 나온 거다 하면서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그 외딴 시골 요양원 상담 자료까지 같이요. 이건 뭐냐? 여기 피후견인이라고 박힌 이 이름 석자. 이게 왜 네 가방에서 나오냐? 응? 네 입으로 한번 말해봐라.
미라가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발뺌이었지요. 그건 엄마가 자꾸 정신을 놓으니까 내가 엄마 재산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안전하게? 멀쩡한 어미한테 매일 수면제 먹여서? 치매로 몰아서? 저 외딴 요양원에 쳐넣는 게 그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고? 제 목소리가 조금도 높아지지 않으니까 미라가 도리어 더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애가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나 빚이 너무 많았어. 사업도 다 망하고. 그 사람이 엄마 재산만 정리되면 다 해결된다고. 엄마, 나 잠깐 눈이 멀었던 거야. 그래도 엄마 자식인데, 자식을 어떻게 경찰에 넘기려고 그래. 신고만은 하지 마, 응? 엄마. 저는 그 애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남의 것에 손을 대면 그게 다 빚이 되어 제 등에 엎여 돌아온다고요. 평생 그 말 하나 붙잡고 산 저인데 제 배 아파 낳은 새끼가 그 천벌 받을 짓을 저질렀더라고요. 미라야, 내 딸이었으면 지 어미 입에다 그런 약을 못 넣지. 너는 이 어미가 멍청하게 정신 놓고 빈 껍데기로 늙어 죽기만을 바란 거야. 자식 탈을 쓴 거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미라가 고개를 들고 또 뭐라 하려는데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었어요. 나가라. 그리고 다신 이 집 문턱 넘을 생각 마라. 미라가 그래도 매달리며 악을 쓰는데 저는 탁자 밑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녹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방금 네가 한 말 토시 하나 빠짐없이 다 여기 들어있다. 네가 그렇게 우습게 본 이 멍청한 늙은이가 그거에다 받아뒀어. 그 순간 미라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그 다음은 거짓말처럼 빠르게 흘러갔어요. 그 녹취 파일하고 약성분 확인서, 정상 진단서가 죄 증거가 됐어요. 미라가 몰래 넣었던 그 성년 후견 신청은 법원에서 단칼에 기각됐고요. 빼돌리려던 통장이며 도장이며 저는 수진이랑 법무사를 끼고 한 푼도 안 빠지게 도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누구도 못 건드리게 은행에 꽁꽁 묶어뒀지요. 미라하고 그 오빠라는 남자는 상해에 사기 미수에 노인 학대까지 제목이 줄줄이 엮여 고소장에 올랐어요. 미수에 그쳤다고 무거운 벌까지는 안 떨어졌어도 평생 따라다닐 빨간 줄 하나는 또렷이 남게 됐지요. 그리고 그 작자는요. 돈줄이 뚝 끊기자 미라를 미련 없이 내팽개치고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미라한테는 갚지도 못할 빚더미에 전과에 버림받은 신세까지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소문은 발이 없어도 멀리 가더라고요. 친척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교회 사람들한테까지요. 그렇게 효녀 소리를 듣던 미라는 하루아침에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됐어요. 제 어미한테 약을 먹인 딸이라고요. 미라가 끌려 나가다시피 우리 집을 떠나던 날 저는 그의 등에다 대고 눈물 한 방울 안 비쳤어요.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니 거실에 수진이가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 애가 다가와 말없이 제 등을 토닥여줬고요. 미라가 떠나고 집안에 다른 종류의 고요가 찾아왔어요. 약기운에 짓눌려 둥둥 떠다니던 그 흐릿한 고요도 아니고 그 양반 보내고 무덤처럼 내려앉았던 그 시린 고요도 아니었어요. 그냥 맑고 가벼운 고요였어요. 약을 완전히 끊고 나니 정신이 날아갈 듯이 또렷해졌어요. 밤에 두세 번씩 깨던 것도 없이 아침까지 푹 잤고요. 자고 일어나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또박또박 다 떠올랐어요. 시장에 나가 콩나물 값을 세매도 10원 한 장 안 들렸고요. 누가 봐도 멀쩡한 예전의 저로 돌아온 거예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나는 애당초 치매가 아니었구나. 그저 누가 멀쩡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구나 하고요. 큰딸 수진이가 아예 우리 집 가까이로 이사를 왔어요. 차로 10분이면 닿는 대로요. 사위가 주말마다 들러 무거운 짐을 날라주고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고 나간 전구를 갈아줬어요. 장모 혼자 사는 집이 적적할까봐 일부러 핑계를 만들어 더 자주 오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손주 지호도 학교만 파하면 우리 집으로 쪼르르 달려왔어요.
수진이는 아침마다 저한테 전화를 걸어요. "엄마, 밤새 잘 잤어? 어지럽진 않고?" 하면서요. 평생 멀게만 느껴지던 그 큰딸이 이제는 제 하루의 처음과 끝을 같이 보내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됐어요. 미래한테만 쏟던 정을 정작 받아야 할 이 자식한테는 못 주고 살았구나 싶어서 저는 그게 새삼 미안하고 또 고마웠어요. 저녁이면 수진이가 부엌에서 황태국을 끓여요. 마른 황태를 자근자근 두들겨 죽죽 찢어 넣고 들기름에 달달 볶아 뽀얗게 우려낸 그 국 냄새가 온 집에 퍼지면요. 저는 그 양반 생각이 났어요. 평생 그 황태를 떼다 팔던 양반인데 이제는 큰딸이 그 황태로 제 국을 끓여주는구나 싶어서 코끝이 다 찡했지요. 지호는 밥상머리에 앉아 사과를 깎아 제 입에 넣어줘요. 삐뚤 빼뚤 서툴게 깎은 거지요. 할머니, 우리 집에선요, 할머니가 1등이에요. 아이고, 우리 손주가 주는 거라 사과가 더 달다. 별것도 아닌 그 평범한 저녁이요. 저한테는 평생을 바라던 가장 큰 행복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바란 건 처음부터 그게 다였어요. 부귀영화도 아니고 그저 자식들 곁에서 따뜻한 국 한 그릇 나눠 먹으며 늙어가는 거요. 그 소박한 걸 이렇게 멀리 돌아서 이제야 누리게 된 거예요. 제 손으로 낳은 자식 하나를 잃고 나서야 말이에요. 하루는 그 약국 아가씨한테 고마운 마음을 갚으러 갔어요. 수진이랑 의논해서 봉투를 하나 챙겨들고요. 그 아가씨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어찌 됐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약사 아가씨가 그 봉투를 가만히 도로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약사로서 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어머님 이렇게 두 눈 또렷하게 정정하게 다시 뵙는 게 저한테는 그게 제일 큰 사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약은요, 꼭 저한테만 받으셔야 해요. 아셨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가슴 한구석이 뜨끈하게 뭉클해졌어요. 세상이 아직 이렇게 따뜻하구나 싶어서요. 동네 인심도 도로 돌아왔어요. 한때 저를 노망난 늙은이라고 안쓰럽게만 보던 시장 사람들이 이젠 예전처럼 제 손을 덥석덥석 잡아요. "아주 정정하시네." 하면서요. 교회 권사님은 제 손을 붙들고 그동안 속도 모르고 기운 내라고만 해서 미안하다며 같이 눈시울을 붉히셨고요.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 고개 푹 숙이고 고개 푹 숙이고 다니던 제가 이제 어깨 쭉 펴고 시장 골목을 걷게 된 거예요. 요즘 저는요, 저녁마다 우리 식구들 둘러앉을 밥상을 차립니다. 수진이가 끓인 황태국에 지호가 깎은 사과에 사유가 사온 두부 한 모에 그 단촐한 상을 가운데 두고 식구들이랑 도란도란 웃다 보면 창밖이 어둑어둑해지는 줄도 몰라요. 저는 그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아 오늘도 식구들 국그릇에 황태를 한 점씩 더 얹어줍니다. 이 못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제가 다 겪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은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깝고 살가운 손이 내미는 약이라도요, 그게 정말 약이 맞는지 한 번쯤은 두 눈 똑바로 뜨고 들여다보셔야 해요. 저는 그걸 몰라서 하마터면 멀쩡한 정신을 통째로 빼앗길 뻔했으니까요. 그리고요, 곁에 있을 때 잘하는 척, 입으로만 효도하는 자식보다 보이지 않는 데서 묵묵히 마음 쓰는 자식이 진짜 자식이더라고요. 효도라는 건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였어요. 남의 것을 탐내면 그게 돌고 돌아 결국 제 신세까지 망치는 법이고요. 남의 것에 손을 대면 빚이 되어 제 등에 업혀 돌아온다던 우리 어머니 그 말씀이 평생 살아보니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부디 여러분 곁에는 저 같은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빌고 또 빕니다. 지금까지 경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시거든요. 부모님 드시는 약 한번, 통장이며 도장 둔 자리 한번 슬쩍 들여다봐 주세요. 그리고 평소엔 살갑게 굴지 않아도 멀리서 늘 마음 졸이는 그 자식한테 오늘은 먼저 전화 한 통 걸어 안부 한번 물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긴 이야기를
설거지 하시랴, 빨래 개시랴 하면서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어머님들. 제가 친정엄마 된 마음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로요. 평생을 남편 위에, 자식 위에, 시부모 위에 사느라 정작 당신 자신은 늘 맨 뒷전으로 밀어두고 사셨잖아요. 물일에 거칠어진 손, 퉁퉁 부르튼 발, 휘어버린 허리,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다 식구들을 지켜낸 당신의 훈장입니다. 혹시 살면서 누가 당신더러 이제 늙어서 쓸모없다고, 정신 놓을 때 됐다고 뒷방으로 물러나 있으라고 하거든요. 그 말 절대로 고지 듣지 마세요. 당신은 한평생을 누구보다 단단하게 똑부러지게 살아낸 사람이에요. 당신이 차려낸 그 수천 번의 밥상이, 당신이 키워낸 자식들이, 당신이 묵묵히 견뎌낸 그 모진 세월이, 그게 다 귀하고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나이들은요, 누구 눈치도 보지 마시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고운 옷도 사 입으시고 당신 행복부터 챙기세요.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래도 돼요. 그러다 문득 외롭고 서러운 밤이 찾아오거든 이 사이다 라디오를 켜주세요. 여기 당신 이야기 가만히 들어주는 친정엄마가 언제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연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살짝 적어주시면 제가 그 먼 곳까지 건강과 복이 넝쿨째 굴러가도록 기운 듬뿍 팍팍 보내드릴게요.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왔네요. 더위에 부디 몸 상하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도란도란 만나요.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